우리 최재혁 교수님은 저 국제 의료 관련된 보건 의료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 코이카 우리 쪽에서 뭐 탁월합니다 우리나라에. 아마 지금 요새 그 코로나 관련해서 TV나 방송에 나오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국민들이 제일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말도 편안하게 하고 생기도 잘생겼고 이렇게 해서 아주 모두 최고의 특강 연자를 초청을 했으니까. 앞으로도 또 좀 알아두시면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네. 자, 앞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시작할까요? 네, 시장하신데 그냥 하는 거 관계없이 식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30분 하나 하면 될까요? 네. 성경 교수님께서 이런 내용을 한번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왔고요. 와보니까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런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저도 영광이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자유와 보수의 가치 또 이런 시장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전반적인 그런 그 진단과 전망의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은 시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방역 정책의 전망과 국제협력 접근 전략이라는 주제를 달아봤고요. 국제협력이라는 부분을 좀 얘기한 건 제가 워낙에 해외 개발 협력 사업을 하긴 하지만 이게 K방향이란 말을 또 꺼내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선전선동의 그런 관점에서 참 맞득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좀 포괄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대 예방의학 교실에 있고 고려대 국제개발협력연구원 원장도 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아마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으로 방송에는 좀 더 많이 나갔을 겁니다. 과학검증위원장이 크게 대단한 실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사회적 소셜 이슈가 이런 퍼블릭 혹은 소셜 이슈가 과학적 에비던스와 과학적인 어떤 오피니언에 의해서 좀 레퍼런스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집단 지성, 컨센서스를 만들어 가거나 정치적 이슈에 매몰되지 않고 어떤 사회 현상이나 사회적 이슈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래도 하나의 좀 레퍼런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학 검증, scientific evidence 이게 legal evidence 혹은 social decision evidence로 어떻게 전환시켜서 갈 수 있는 logically 이런 프레임워크와 인프라를 우리 사회에도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그냥 소박한 생각으로 20년 전부터 했는데 아직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scientific evidence와 medical evidence와 legal evidence에서 이런 법과 의학과 사회적 이런 부분 좀 같이 맞물려서 갈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관심사를 갖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내용도 좀 적었고 국제보건의학 회장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방역과 관련돼서 제가 갖고 있는 포지션은 저는 감염병 전문가도 아닙니다. 예방의학을 하고 있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스트래티지와 팔러시 이슈하고 그다음에 이머전시 프리페어디니스와 이머전시 매니지먼트를 내셔널 레벨 혹은 로컬 오소리티 레벨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지션에서 제가 메르스 때도 그렇고 이번 코로나 때도 개입을 하게 됐고 또 의료계의 입장을 좀 대변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이 정부가 좀 초기에 바람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혹은 정치에 매몰돼서 방역이 훼손당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막아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이 큰 주제를 갖고 말씀드리기 전에 들어가는 말을 보시면은 요점은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기준으로 이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1,300만 명이 넘었고요. 사망자는 58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자가 닥터 앤소니 파우치가 얘기하거나 WHO도 우려하듯이 몇 천만, 4천만 명, 6천만 명, 1억 명까지 다다를 수 있다. 이제 그런 좀 겁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전망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이런 이 코로나19 감염 관리와 방역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전형적으로 이게 시기상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작이거든요.
권투 시합을 예를 들면 이제 2, 3라운드 정도 지난 거지 앞으로 15라운드까지 갈 수 있는 갈 길이 멀고요. 또 종식을 예견하고 혹은 예견 가능해지거나 예측 가능해지면 우리가 대책을 좀 세울 수 있는데 불확실성을 좀 줄이고 그런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보편적 예방원 접종이 가능하게 되거나 혹은 효과적인 치료제가 개발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둘 다 전망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코로나 감염이 종식됐다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시점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부나 또 일반 시민들은 뭐라도 좀 이제 밝은 소식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잘했구나. 미국보다 훨 낫다. 잘했다. 이제 그런데 위안도 삼고 또 K 방역이라는 이런 부분들의 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갖는 부분들에 대해서 환호하는 것도 그건 사실이고요. 그것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우울합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뭐 인정할 거 인정하되 뭐 그런 인정이라는 것이 뭐 여기도 제가 적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선제적 개발과 보급, 보안 카메라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확진자 조기 진단 및 접촉자 추적 및 격리 시스템, 뭐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센터, 생활진료센터 등의 창의적인 부분,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 정부와 지자체 투명한 정보 공개,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있기에 가능한 이런 포괄적인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중간 점검 단계 입장에서 정리하는 것은 좀 의미가 좀 있다고 보여져서 좀 정리를 하게 됐고요. 그런 걸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제 조금 틀거리를 한 가지만 좀 이 공유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 방역 정책과 감염 관리의 기본 원칙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확진자의 조기 발견과 접촉자 파악 및 격리 조치. 그래서 추가적인 전파를 막아내는 거. 이게 역학조사죠. 흔히 얘기하는. 환자 발생하면 쫓아가는 겁니다. 소방서 제가 뭐 방송에서 맨날 얘기했지만 소방서 불 끌어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역학조사고요. 두 번째는 확진된 환자들에 대한 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과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 이게 의료계가 할 목이죠. 이거는 사망률 떨어뜨리는 것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뭐 접촉자하고 관련이 좀 덜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염의 유행과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거는 그리고 가장 효과적, 가장 강력한 수단은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접촉자 역학조사로는 한계가 있고요. 초기에 1명, 2명 환자가 발생해서 거기서 전파되는 걸 막아내는 거는 당연히 역학조사 필요하겠지만 지금처럼 지역사회에 감염이 전파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역학조사로는 한계가 있고요. 뭐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10% 왔다 갔다 하는 이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적이고요. 제가 여기 자료 넣지 않았습니다만 이미 수많은 과학적 에비던스가 있고요. 미국 뉴욕의 전광판이 붙었는데 얼마 전에 뗐을 겁니다. 뭐 트럼프가 그 사회적 거리두기 봉쇄 정책을 일주일 먼저 했으면 사망자가 6만 명이 줄었다. 이게 좀 2달 전 얘기입니다. 한 달 전 얘기고요. 그다음 2주일 먼저 했으면 더 많이 줄일 수 있었다. 이제 그 얘기를 콜롬비아 대학 교수가 실제 시뮬레이션을 했고 그걸 토대로 전광판에다가 아예 만들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얼마나 사망 증가가 있다는 걸 했고요. 사실 그게 전혀 터무니없는 소리가 아니고 과거 스페인 독감이 돌 때 미국이 그때부터 자료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카고와 미네소타주 두 주를 비교한 게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강력하냐면 봉쇄 정책을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해서 즉각적으로 3일 만에 한 주와 이거를 2주 늦게 한 주는 사망자 수는 수만 명 차이가 났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에비던스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 한승희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봉쇄 정책, 사회적 거리두기는 결국은 통제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좀 훼손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이 이 방역 정책 입장에서는 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은 이미 수백 년, 천년간의 역사에서 다 나온 얘기고요. 뭐 중국이든 뭐 유럽이든 패스트든 중세시대에 모두 다 봉쇄 정책의 기본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막은 거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러나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어느 나라에서도 이제 할 때 지금 말씀한 이거들은 경제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심각한 2차적 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봉쇄와 이런 부분들은 과학적 그리고 의학적 증거에 기반한 방역과 조치를 실행하는 것이 기본이되 또한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방역 이외에 사회 모든 분야의 참여와 공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소셜 컨센서스를 만들어가고 국민들의 참여와 이 컨센서스 함의에 의해서 이 부분이 결정되어야 될 부분이지 이 부분이 이제 정부가 주도하거나 또 옳지 않은 의도를 갖고 있는 정부가 주도하면 파퓰리즘과 독재로 가겠죠. 통제로 가겠고요. 이제 뭐 그건 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실 거고 이에 대한 아주 사례를 제가 우즈베키스탄 사례를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정말 잘했냐?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잘했지만 2월 달에는 형편 없었죠. 그래서 2월 달에 대구 그래서 신천지와 대구 지역에서 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부분은 그건 명백한 정책 실패고 제가 그때 컬럼도 여러 차례 썼습니다만 정치가 방역을 압도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1월 말에 적절한 방역과 봉쇄와 국경 조치 차단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의 그 신천지가 대표되는 그러한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생기지 않았을 거고요. 그럼 그게 많은 이제 정부 관련된 단체나 관변학자들이라고 소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서 정치 논쟁이 됐는데 그때 했던 얘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2005년도에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이라는 걸 만들었고 거기에 국경 봉쇄는 답이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권과 차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왜 이걸 국경 봉쇄를 하느냐. 중국의 얘기와 WHO가 똑같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가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이었고 레귤레이션이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인용해서 국내에 있는 몇몇 관변학자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이념 논쟁이 비슷하게 봉쇄에 대한 이 얘기를 다루는 것에서 확 이게 그렇게 바꿔버리면서 프레임이 바뀌면서 그게 치열하게 논쟁이 좀 있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시간을 아까 말한 대로 2, 3일이 중요한데 그거 놓치는 바람에 결국 대구 지역이 생긴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실질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언제부터 됐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 마스크도 2월 달에 내내 논쟁이 있어. 마스크 안 써도 된다. 뭐 첫 마스크 써도 괜찮다. 뭐 이거 얘기 그거 하느라고 또 한 달 허비했잖아요. 결국은 실질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봉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안 했지만 한 거는 결국 3월 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월 한 달 동안은 버렸어요. 방역의 기본은 그 다음 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그림 1에 맨 왼쪽에 빨간색 그래프는 이제 버티칼은 환자 수고요. 오른쪽은 시간입니다. 방역이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에 적절히 조치가 진행되지 않으면 환자는 급격히 증가합니다. 근데 급격히 증가하는 속도가 감염력이 워낙 세니까 엄청나게 급격히 증가해서 이 부분이 며칠 사이로 이 부분 타이밍을 놓치면 즉 보건의료 역량이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가면 점선입니다. 넘어가면 그때 통제 불가능해집니다. 그게 뉴욕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구도 초창기에 한 2주는 그랬습니다. 뉴욕은 한참 갔고요. 사망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게 우리나라도 그때 겪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 못하고 대기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몇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게 그 상황에서 민간 병원이 다 참여하고 생활치료센터 후다닥 도입하고 그리고 이 격리와 이런 부분들에서 경증과 이 부분을 구분하고 이거 우리나라 처음 한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그래도 해결이 한 2주에서 3주 사이에 해결이 그나마 좀 수습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대구 봉쇄는 안 했지만 사람들의 이동이 자발적으로 시민들 참여해서 이동이 없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제 생각에 개인적으로 천운인 게요. 이 마스크 쓰기가 너무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이 마스크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제가 반기문 전 총장이 하는 그 국가기후환경회의라는 그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 위원이기도 한데 그거 재작년부터 거기서 계속 활동을 했는데 우리나라 그때부터 마스크 쓰기 운동 굉장히 노력했는데 그게 보편적으로 마스크 생산량도 이미 충분히 공급시설도 있었고 마스크에 대한 거부감도 없고 많이 쓰고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뭐 2월 달에 정부가 쓰라 마라 뭐 효과성이 있다 없다 안 써도 된다 뭐 이 얘기 관계없이 알아서 다 썼거든요. 각자 도생. 이 메르스 때 배운 거가 국민들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각자 도생이 아주 머릿속에 박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어요. 마스크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효과입니다. 근데 WHO도 보면 참 컨서버티브해요. 관료 집단이라서 마스크에 쓰는 것도 공식화된 것도 WHO가 불과 일주일 전에 마스크 쓰는 걸 공식화했습니다. WHO에서 공식적으로 마스크 안 써도 된다 그랬어요. 지역사회에 안 써도 된다. 뭐 병원에서만 쓰면 된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게 하여튼 뭐 할 얘기는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뭐 그런 거 다 차치하고 그래서 이러한 왼쪽 그래프처럼 방역 실패가 일어나는 상황을 막고 오른쪽의 까만 선 그래프처럼 감염의 크기를 최대 피크를 떨어뜨리고 플래트닝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리고 최대 피크가 발생하는 걸 시간적으로 지연시켜서 즉 지연과 감소를 통해서 보건의료 역량 범위 안에 즉 유행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관리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것도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쓰고 이제 다 씁니다. 뭐 깜깜이 방역 이것도 제가 만든 말이고요. 뭐 굉장히 만든 말 많아요. 제가 뭐 방역이 뭐 정치가 압도했다 이런 것도 제가 쓴 말이고요. 하여튼 뭐 자랑은 아니고요. 내가 왜 이런 걸 많이 만들어냈냐면 방송에 나가서 언론에 가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제가 나가는 목적이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그게 여론이 만들어지면 지금 정부가 딱 하나 무서워하는 거는 언론 브리핑하고 언론 모니터링 확실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뭔가 이 얘기에 대해서 그게 중요하고 그게 설득력 있다 그러면 그거는 모니터링하고 받아들여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건 자기 편 아닌 사람이 얘기하는 건 아무도 안 받아들입니다. 제가 사실 그래서 방송에 나가기 시작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 얘기 나중에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목표인데 우리는 초기에 좀 이 첫 번째처럼 갈 뻔하다가 잘 수습이 돼서 지금은 이 방역 역량과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지금은 잘 관리하고 있는데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쪽 위에 있습니다. 그래프에.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사항이 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이쪽 패러그래프. 현재 방역 정책의 목적과 효과는 코로나 감염의 유행 관리는 가능하나 근본적인 코로나19 종식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이런 코로나19 감염 관리와 유행에 대한 장기전을 준비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놓여 있는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이고 또 방역 정책과 정책도 그러한 변화 시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됩니다.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과 정책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즉 지속 가능한 장기전,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또 이런 장기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대응 범부서 마스터 플랜 준비, 또 종식 시점까지 코로나19 방역대책본부의 상설화,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장기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창의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부처별 정책 마련과 실행이 요구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지금도 여전히 질병관리본부의 정은경 본부장의 입만 쳐다보고 모든 사람들이 있고요. 언론도 다 거기서 나오는 브리핑 맨날 그 얘기만 듣습니다.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고요. 질병관리본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제 장기전을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질병관리본부나 방역당국은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과 스탠다드와 전문적인 그런 어떤 과학적 견해과 역학조사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는 전 부처가 공조해서 이 범부처적인 이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과 실행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기재부, 외교통상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교육부 모든 부처가 참여해서 이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왜 그런 각 부처의 장관들이나 각 부처의 책임자들은 나서서 왜 한마디도 얘기하고 책임지는 소리를 안 하느냐. 제가 이제 요걸 그냥 설명 하나 드리면요. 여기가 세빛소면 아닙니까? 이게 정부가 하는 거긴 하지만 이 지자체 관할이고요. 지자체 관할이지만 여기 안에 실내 공기 환경 관리는 환경부가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종업원들에 대한 노동 이 관리는 뭐 직접 고용한 거는 이제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을 하지만 그 나머지 고용노동부가 건강관리에 관련된 모든 조치를 책임지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이런 점검과 관리는 또 지자체가 해야 될 목도 있겠죠. 그러면
코로나19 대응 질병관리 그 매뉴얼은 질본이 만들었고요. 그거 갖고 가서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대응 지침 만들었습니다. 거의 카피해서 이제 주어만 바꾼 거예요. 그 사업장 버전을 만들고 환경부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합니다. 근데 왜 전면에 나서 한 번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책임지는 어떤 입장이라 뭘 하고 있는지 국민들 모르잖아요. 다 그것도 질병관리본부가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사업장 어디 쿠팡에서 하나 문제 생기면 왜 질병관리본부고 막 대책이 뭐냐 또 추가적인 뭐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맨날 거기다 얘기해요. 근데 질병정보본부장에 사업장 한번 가보신 경험이 있을까요? 없어요. 환경부 입장에서 실내 공개 환경관리 해봤나요? 전혀 안 해봐서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용노동부에 그러라고 산업보건 안전보건 정책국장이 의사가 있고 지방노동청에 다 근로감독관에 보건감독관이 다 전문 분야가 있고 사업장별 지정 다 정해져 있고 실내 환경관리 뭐 에어컨 뭐 환기 이거 다 환경부가 하는 일이고 담당자 다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통상 관리 대응관리 예방관리 업무에 예방 업무를 태워서 상시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 예방관리 상시관리 시스템이 아직도 전환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불만 끌어다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 어제 사설에도 대놓고 그거 썼어요. 방송에 대한 이 비겁한 사람들아. 그러고 왜냐하면 질병관리본부 뒤에 숨어서 책임지기 싫은 거거든요. 이거 한다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책임 소재가 본인한테 가는 거니까 다 나서기 싫은 거예요. 그 중대본과 방대본이라는 그 트리거리 내에서만 있고 모든 거에 대한 거는 그쪽이 다 했는데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종합관리 마스터 플랜을 대놓고 본부처럼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 부처별로 계획을 내놔라.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하고 또 기재부가 해야 될 일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뭐 산업부도 마찬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3쪽의 그림 2처럼 3쪽의 그림 2가 초기 단계에서는 방역 정책의 역할과 정책적 수요가 주였다면 지금부터 장기전은 결국 다부처 공조 간 사회적 합의의 역할을 토대로 한 정책적 수요와 정책 개발이 이제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걸 그냥 제가 그림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코로나19 대응과 방역의 성과에 만족하거나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겠죠. 이제 다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K방역이라는 그런 초기 성과에 도취하지 않고 진정한 코로나19 대응과 방역의 성공은 지속 가능한 장기전을 치르고 코로나19 종식이 되는 시점에서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전 대응 마스터 플랜 준비를 위하여 지금까지 3개월간의 시간은 그러면 매우 중요하고 9월 이후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코로나19 2차 유행뿐만 아니라 독감과 같은 계절성 감염병 발생에도 대응해야 되는 중차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마스터 플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게 한 달 전부터 들들들 볶았는데 이제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지지부진할 거예요. 코로나19 대응할 국제협력 접근 전략은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뭐 요새 어공이란 말도 있는데 제가 어쩌다 국가자문관으로 갔다 왔습니다. 예. 그 진짜 어쩌다 간 건데 제가 워낙 우즈베키스탄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개발협력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프리카, 우즈베키스탄 등등 갔는데 그쪽 정부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직접 자문관을 보내달라고 그랬고요. 외교부 장관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절 찍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못 간다. 우리나라 상황이 복잡하고 여기도 해결할 게 많은데 뭐 다른 나라까지 도와주고 이제 거절을 계속하다가 제가 3월 말에 하도 여기저기서 정치적으로 휘말리게 됐어요. 그때만 하더라도요. 그래서 뭐 그 전에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김종인 대표님도 그렇고 계속 만나자고 하고 뭐 비례대표 하라고 그러고 뭐 민주통합당은 어떻게든 꼬셔갖고 좀 조용히 좀 시키고 싶어갖고 막 얘기하고 여기 있다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안 되겠다. 저기 가야 되겠다. 저희가 조용히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간 거예요. 사실 근본적인 이유가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 도와줘야 되겠다. 제가 원래 구체개발 협력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갔을 때 환자가 거기 한 20-30명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제가 가 있는 중간에 막 왕창 증가했다가 제가 2주 예정으로 갔는데 비행기가 없어지는 바람에 4주가 있었고요. 그리고 몰랐는데 가자마자 비행기 트랩에서부터 격리돼서 앰뷸런스에 실려갖고 장관과 국장과 보건부 공무원들과 한솥밥 한 지붕에서 밥 먹으면서 한 달 동안 격리돼서 같이 일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한편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코로나
코비드19 세이프 프리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안전 감옥이다 이거. 그래 여기에 홀랐다 오히려. 그러면서 그냥 별 음식 잘 이러다 왔는데, 근데 여기 글에 실린 거 요점은 저도 그제는 개발에 오랫동안 정책 개발했지만 아주 이것도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뭐 다들 아시는 얘기인데 생각해보면 다들 뻔한 얘기더라고요. 저도 그때 처음에 조금 실수했는데, 우리나라 갖고 있는 뭐 생활치료센터, 워크스루, 드라이브스루, 뭐 방역 정책 뭐 이런 거 다 전수해주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택도 안 되는 소리더라고요. 다 하나도 적용될 수 있는 게 없고 필요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스루나 선별치료센터가 왜 필요하지 않으면 그건 우리나라 같은 도시의 종합병원이 빌딩으로 되어 있고 면적이 없는 곳에서는 이게 필요해요. 근데 개도국은 거의 다 병원이 플랫하게 야전병원 스타일 다 펼쳐져 있고 땅덩이가 넓어서 그런 공간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많아요 이미. 그 감염이 전파될 우려도 없어요. 그런 거, 기타 많은 부분들 결국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의료, 제도, 다양한 행정 시스템과 맞물려서 커스터마이즈 돼서 거기서 다 새롭게 만들어서 기준도 만들어줘야 되고 할 부분이지, 우리나라 잘하고 있으니까 이거 하세요. 택도 안 된 소리를 다시 한번 절감하고 반성을 다시 하고, 그래서 다행히 저는 그래도 그 나라의 법하고 제도하고 시스템 잘 아니까 좀 다시 해서 새롭게 이제 몇 가지를 해결해 주고 왔고, 제가 노력한 것뿐은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도 좀 다시 잡아주고, 그래서 제가 돌아올 때쯤에는 이제 환자가 확 줄어서 나름 훈장도 받고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웃기는 얘기가 있는데, 웃기지만 좀 안타까운 얘기가요. 이제 2주 정도 지났는데 한국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인터넷에서 잘 안 봤거든요. 그래서 급하니 할 일이 많아서. 너 한국에 되게 유명해졌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방송에서 잠깐 안 나오더니 다시 방송에서 막 나오고 유튜브에서 엄청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 소위 총선 직전이에요. 국뽕 유튜브에 K 방역의 선두주자와 이 살아있는 이런 거로 해서 최재욱 교수가 나가고 우즈베키스탄은 한 국가를 살렸다 이런 표현부터 시작해서 K 방역의 성과를 몸으로 보여준 이런 거에서 유튜브가 수십 회 돌아다니는 거예요. 무슨 황당한 소리야? 난 인터뷰한 적도 없는데.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면 너 문바로 전향했지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뭔 소리야? 개소리야. 제가 대놓고 무슨 개소리 하는 거야? 내가 그거 싫어서 여기 왔는데 그랬더니 그거를 그렇게 이용을 선전선동에 하더라고요. 그 총선에 아주 잘 써먹었고 지금도 이게 막 버전이 여러 개 날려서 한동안 엄청 써먹었어요. 그래서 제때 정말 느꼈는데 정치가 무섭구나 생각도 다시 한번 하고요. 선전선동에는 남의 거든 뭐든 갖고 와서 차용해서 선전선동에는 정말 못 당하겠구나. 지금 정부를 하여튼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냥 이제 개인적인 소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자체도 우리나라 국민들이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듣고 기분 좋은 소리니까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틀린 소리는 아니다고 생각하고 유튜브 만드는 게 유튜버들이 자유에 의해서 만드는 거니까 절 욕하는 건 아니니까 최소한 모르겠다 그리고 말을 왔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저는 K방역이라는 말 자체 쓰는 거를 굉장히 적절치 않다. 그걸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다른 나라에서 보면 다 우습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선진국에 보면은 한심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어떻게 모델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모델이고요. 심지어는 이걸 갖고 한 3주 전에 신문에 나왔는데 기표원이 이거 국가기술표준원이 이거 갖고 ISO에 등재시키겠다고 그래서 정말 택도 안 하는 소리 진짜. 이게 등재도 안 되지만 등재를 하도 WHO가 해야지 어떻게 우리나라가 하나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골격은 똑같거든요. 거기서 그럼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건 생활치료센터 정도, 워크스루, 드라이브스루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걸 누가 ISO가 그걸 해줍니까? 하여튼 그런 이 발상 자체도 좀 그렇고 좀 한심해서 좀 그렇고 그냥 오히려 K 방역이나 무슨 모델을 갖고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적 경제적 특성에 맞춰서 이 세계적인 글로벌 관점에서 몇 개 리전을 나누고 그런 리저널 플랫폼을 구축해서 그 나라의 어떤 특주 나라의 이 지역 전문가와 보건 전문가와 함께 포괄적인 컨설팅 베이스로 그 나라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그 부분이 러닝이 성공적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 해당 지역의 그 리저널 플랫폼을 확산시켜 나가는 그러한 형태의 커스터마이즈된 플랫폼 사업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부합한다면 그 나라 특성에 맞게 우리가 좀 잘하고 있다는 뭐 접촉자 추적 격리 관리 시스템 뭐 이 부분은 분명히 개인정보 보호하고 맞물리고 국가가 통제하는 이 통제 관리 시스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진단키트 또 역학조사, 의료기기제 방호용품 등 세부적인 협력 사업 실행에 대한 부분은 서브 프로그램으로 추후 들어갈 수 있도록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제 마지막 국제협력의 큰 전략이고요. 이 내용은 대놓고 제가 강경화 외무부 장관한테 가서 바로 앞에서 면전에서 얘기했고 엊그저께는 신남방 특별위원회에 가서 대놓고 얘기를 해서 그 위원장한테 택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라고 그 ISO 이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창피하다 어디 가서 근데 아무도 밑에서 얘기 안 하는 것 같다 당신 무서워서 대놓고 그랬어요.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보건의료 관련된 코이카드 모든 많은 부서장들이 아무도 위에다 얘기 안 하는 것 같다. 근데 그래서 대놓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좀 자제해야 되신다. 과거에 과거 전 정부에 ODA도 또 그때도 한류 방역 뭐 이런 한류 무슨 ODA 이거 갖다 붙여서 실패한 사례를 반복하지 마시라. 그렇게 얘기하더니 답장이 왔더라고요. 메일이. 한참 이제 얘기하고 돌아가서 어제 다시 답장해서 자기 정말 몰랐었는데 거짓말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자기 처음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무서워서 얘기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들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조심스럽게 진행하겠다. K방역 뭐 이런 거 얘기는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답신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까지 제 방역 정책에 관련된 국내 현황과 이런 국내 현황의 성과를 토대로 국제협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냥 간단한 소회입니다. 이상입니다.